자,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고 계신가요? 뉴욕의 증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추동훈 특파원의 월스트리트 뷰 12월 6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해 왔는데요. 자, 검은 토요일에 무너진 비트코인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고요. 부진한 일자리 실적으로 지난주 안 좋게 마무리한 뉴욕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미국 주식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3대 이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검은 토요일에 무너진 비트코인 분란 뉴욕 증시에 기름 부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폭락한 비트코인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난리가 났는데요.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지금 약간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상황 자체가 여전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얼마나 빠졌는지 보면은 한 반나절 만에 25%가 폭락이 했습니다. 그래서 42,00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49,000, 8,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벽이 무너진 거죠. 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알트코인 이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양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에 있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직전 고점까지는 전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사랑하는 코인 도치코인 역시 비슷한데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했지만 전 고점 상황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제 정말 끝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떨어졌느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찰리 먼거의 저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빨간색 안에 계신 분이 찰리 먼거입니다. 찰리 먼거는 이분은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워런 버핏이고요. 워런 버핏과 함께 대표적인 이제 버커셔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라 불리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이분 역시 굉장한 투자 실력, 사실 워런 버핏보다 더 잘한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 세미나에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비트코인은 절대 개발되지 않았어야 한다 라면서 암호화폐를 이제 금지한 중국의 결정에 어드마이어, 찬사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죠. 이런 금요일에 발언이 있고 토요일날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서 업계나 이제 좀 투자 업계에서는 그런 찰리 먼거의 이야기 때문인가? 라고 했지만 사실 찰리 먼거라는 분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했던 분이다 보니까 단순 그것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떨어졌느냐를 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을 아시죠? 24시간 운영됩니다. 장이 닫는 시간이 없고 여는 시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나 좀 불안한 투자장의 느낌을 가져온 느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가올 월요일에 발생할 일을 선반영했다라고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금요일의 연장이자 월요일의 직전 선반영까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는데 세 가지 이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패드를 꼽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의 이슈가 있다라는 건데 테이퍼링의 가속화 선언한 패드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역시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과도 유사는 한데 결국에 이러한 비트코인도 이제는 이제 일반적인 투자 자산의 하나로서 같은 논리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벨리어라는 분의 말씀은 더욱 좀 세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투자자인데 루이스 라벨레어는 이러한 페드의 상황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버블을 깨부실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가장 과격한 표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1만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49,000달러인데 1만 달러면 거의 뭐 5분의 1 토막 그 이상이 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페드의 움직임이 아마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코비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여전히 이와 관련된 변수가 큰데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됐죠.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된 거라는 것이죠. 오미크론이 얼마나 센 놈이고 얼마나 백신이 개발이 어려운지는 아직까지도 논의 중인 상황이고 연구 중인 상황인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오미크론에 의한 변수가 지난 블랙 세러데이를
이끌어왔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속들이 늘어나는 중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변수가 불안감으로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The Holiday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휴가란 뜻인데 저 내용을 살펴보면은 차익 실현의 계절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 올해 66%나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이제 연말에는 어떡합니까? 이제 1년 동안 수익을 살펴보고 이제 수익을 실현할 건 실현하고 세금 낼 거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연말쯤에 이 정도 올랐으면은 이제 팔고 정리해도 되겠다라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뭐 일리도 있고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 비트코인은 강제청산 공포로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버블이 부풀어 오르면서 터질 수 있다는 경고 등으로서도 해석이 됐는데 토요일 하루에만 24억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 공포이라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투자인 같은 경우인데 남의 돈을 빌려 썼는데 일정 비율 이상의 이제 포션이 빠지거나 떨어지면 그게 이제 반대 매매로 자동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산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매각을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빛을 얻는 셈인데 이런 레버리지 이제 강제 청산 이슈로 인해서 지난 하루에만 토요일 오전에만 24억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됐다고 하니 지난 주말의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도 잘 안 될 수준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 결국에 떨어지면 항상 논의되는 게 기회냐 위기냐인 것인데 위기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은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는 떨어짐의 시작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기회다라는 분들은 단기 충격을 극복한 후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계절적 요인, 그 헐리데이 시즌이 지나고 다시 또 투자의 기회가 오고 반등의 기회가 온다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투자 기회다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식시장도 예측이 잘 안 되는데 비트코인이 예측은 하기 더 힘들죠. 자, 밑에 기사가 그러한 지금이 사야 될 때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의 이러한 흔들림이 뉴욕 증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불안감이 선반영된 것이라면 이제 월요일날 개장하는 뉴욕 증시 상황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갈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 월요일 뉴욕 증시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또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흐름은 기술주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기술주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오르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기술주도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월요일에 개장하는 뉴욕 증시 중에서도 기술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요소들을 좀 감안해 가면서 이제 미국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예의주시한다면 조금 좋은 팁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부진한 일자리 실적으로 석 달 전으로 돌아간 뉴욕 증시 뉴스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죠. 이 나온 뉴스여서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한번 랩업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11월 고용 현황인데요. 신규 고용이 21만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근데 이게 월가랑 시장 예측치의 절반도 못 미친 수치였습니다. 월가 기대가 55만에서 한 57만까지 이제 고용이 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예측치의 절반도 못 맞춘 거죠. 실업률은 4.2%로 0.4%포인트 하락을 했으니까 조금 선방을 했는데 고용 실적이 너무너무 나빴던 겁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고용 실적 부진이 금요일 주가 하락을 좀 요인 가지고 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월간 단위로 있었던 고용 현황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21만짜리 어제 금요일날 발표된 것이고요. 그 직전에도 해도 그 직전 달만 해도 50만이 넘었습니다. 21만을 선을 그어보면은 이거보다 낮았던 적이 아마 2월, 3월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때 조금 낮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21만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거의 연말이 돼서 다시 21만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왜 불안감이 커지느냐면은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고용 불안과 내년까지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거의 영향이 발표되기도 전인 11월 발표가 무려 예상보다 절반 이하로 못 나왔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페드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고용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과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를 잡는데 속도를 내겠다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안 잡히면은 또 경제 정상화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발표, 고용 자리 발표가 중요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부진했던 거죠. 자, 다우존스 금요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0.17% 빠졌고요. 다우존스는 34,580.08로 마감했고 5거래일, 지난주 5거래일 중 3거래일이 하락하며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려 10월 6일 이후 최저치니까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S&P 500은 0.84% 더 빠졌죠. 더 빠진 상황이고요. S&P 500은 10월 20일 이후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또 부진 또 눈에 띄는데요. 나스닥은 1.92%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2% 가까이 빠지면서 10월 15일 이후 최저점을 마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인데 1.92%가 빠지고 그 다음날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했죠. 그런 아까 동조화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연 월요일날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 국채 10년물도 지난주 금요일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34%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수치 수준까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3개월 전 수준으로 떨어졌고 많이 올라갔을 때 1.86까지 6 넘어까지 갔었던 이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만큼 시장 불안감이 큰 모습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한번 보면은 또 0.42% 빠졌고요.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일자리 불안이 주가와 여러 가지 지수표들의 부진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부진이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될지 계속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2022년을 대비하라. 내년 주목해야 될 3대 변수 이야기입니다. 자, 예측 불허의 2021 시장. 예측을 여러분들은 잘 하셨나요? 요 기사의 시작,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 시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최고 수익률은 몽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몽골의 탑 20 인덱스가 104%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는데 이걸 예측하셨나요? 그리고 영화차인 AMC는 1년간 1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걸 예측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못했죠. 연말에 특히. 이런 것들이 2021년 변수들이었는데 그리고 발생한 일들이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맞추셨나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즉 2021년 예측이 어려웠고 22년에도 예측이 쉽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내년 시장과 관련된 뉴스를 계속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도 가장 제1요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여기서도 꼽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프라이스 프레셔, 이제 가격 압박 그래프라고 보일 수 있는데 하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3쿼터에서 4쿼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거의 최고의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죠. 가격 인상 압박이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박이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미국은 1분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결국에 2022년 상반기 1분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또 역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자주 나와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고 있는 시그널이 크다는 걸 한 번 더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일본은 되려 좀 지금부터는 조금 빠진다라는 분위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는 좀 빠질 수도 있는데 한 4분기 피크 치고 있는 게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 압박이 어떻게 가느냐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지 그 다음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도미닉 윌슨이라는 골드만삭스 분석가가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인플레이션 케이크는 올해 이미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기는 좀 정리를 해서 적었는데 표현이 케이크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케이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페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인플레이션이다.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진검승부, 인플레이션과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고 페드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에 맞서기 위해 굉장히 머리를 쓸 거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아시다시피 긴축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고요.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 또는 이제 가계부담이 계속 강화된다면은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굉장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을 내년에 주목해야 될 1요소로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에 또 바이러스입니다. 코비드19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연말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수가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겨울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비드 역시 내년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리한 내용은 좀 재미있습니다. 코비드19가 끝나진 않았다. 헌데 이게 여기에 더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바이러스로 인한 규제는 결국 경제를 갉아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로메인 보셔라는 피델리티의 분석가는 더 이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오미크론이 얼마나 강력하더라도 더 이상은 휘둘려서 안 된다라고 되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로 접어드는 코비드19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꼽은 내용은 탄소 중립입니다. 올해도 워낙 중요한 화두기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화두가 유효하다란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약간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얀색이 블룸버그 골드만삭스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는 S&P 500이고요. 그리고 유럽 600 지수입니다. 자, 이런 유럽 지수와 미국 지수들도 나쁘지 않게 올해 성적을 냈는데 어떠세요? 클린 에너지 지수는 더욱더 약간 처음에는 좀 안 좋았지만 더욱더 크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탈석탄, 탈CO2의 가속화입니다. 경제 대국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미국,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다 기후 중립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사죠. 블랙록 역시 탈석탄은 전례 없는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내년에도 이러한 탈석탄, 탄소 중립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올해 이에 대한 수혜를 엄청 받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년도에는 역시 여러 가지 변수들 예측하기 힘든 것들이 나오겠지만 인플레이션과 바이러스, 탄소 중립을 한번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정리는 안 했지만 하나 더 봐야 되는 걸 메타버스로도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최근에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시스템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타버스 섹터 또는 산업도 좀 살펴봐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또는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따뜻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